시간 관리는 근데 사실 포기의 기술이에요. 포기의 기술. 예, 포기의 기술. 미래에 뭔가 나의 일을 향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무조건 3시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는 일이 일단 제가 그 변호사님에 대해서 네. 막 이것저것 서치를 하면서 어떤 분이실까 봤는데 네.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찾았거든요. 뭔가요? 그래서 오늘 그 키워드를 좀 그 변호사님한테 좀 파내고 싶은데 네. 파헤치고 싶은데 효율성이었습니다. 효율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은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많이 팁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가장 첫 번째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조정 경기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조정 경기를 내가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효율성을 하려면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직업적이라든지 뭐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 좋아하는 걸 하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기 전까지는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그래도 좀 근접하려면은 간접 경험을 조금 많이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간의 동기가 움직이는 게 목적적인 동기가 있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게임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수단적인 동기를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 이런 분들은 그 해당 정보를 좀 많이 입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가면 어떤 식의 것들이 일이 펼쳐지겠다라는 거를 내가 사실 이거를 뭐 시험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갖는 것들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최소한도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든 관련된 뭐 자료 리서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저는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책 특히 좀 열심히 읽어야.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게 학과에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철학을 시험을 쳐요. 철학을요? 네, 철학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철학 중고등학교 아니야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장면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인생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너무 옛날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뭐 최근에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철학자랑 나랑 만약에 인생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배울 게 많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써뒀거든요. 근데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누군가가 정말 철학의 역사라는 건 2500년 정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원 전 한 500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들이 축적된 어떤 지식, 철학도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철학, 옛날에 뭐 사원 소설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우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녹아 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한 게 니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철학자가 될 건 아니지만 철학이 없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성을 과연 설정을 잘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용어 자체가 사실 이 생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기업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진짜 필로소퍼가 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철학의 어떤 한 단면이라도 내 인생에 끌고 올 수 있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지식인 만큼 전문가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인 간접 경험 어떻게 좋게 보면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만, 진정한 인생의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2500년 동안 누군가가 삶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게 있다면 그거를 좀 배우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랑 식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내 주식 모두 다 주겠다. 애플 주식.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러면은 변호사님의 인생의 어떤 기준, 사실 보면은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게임 덕후였단 말이죠. 네. 원래 완전 게임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무리 어떤 뭐 계기도 있고 여러 개 하지만 거기서 법조인으로 되기 위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한 명의 변호사를 넘어서 유튜브도 하고
이런 공부에 관련된 책, 시간 관련된 책도 쓰시고 스타트업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방향성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을 때 즐거움밖에 없어요. 즐거움. 오로지 재밌는 것만 저는 하고 삽니다. 아, 제가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사람들이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워커홀릭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좀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나는 그냥 재밌는 걸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워라밸이란 말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죠. 유년기 때.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원래 라이프도 있고 어떤 즐기는 삶도 있고 그 다음에 일도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 일을 빼면 일이라는 거는 사회 속에서의 나를 규정 짓는 거거든요. 정의해 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내 삶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적어도 어떤 즐거움의 가치는 있어야 이걸 좀 만족감을 여기서 느껴야 그런 워라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이향 대립을 되게 싫어요. 좀 탈구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일이라는 건 항상 뭐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따분하고 뭐 진짜 어떤 라이프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 자체에서의 삶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으면은 그렇다고 제가 막 미친 듯이 밤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술 먹고 전 내일도 술 먹고 항상 사람들 만납니다. 되게 친근하네요. 술도 안 드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러려고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 이제 약속이 꽉 차 있어요. 저는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걸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근데 술 먹고 들어왔지만 또 너무 또 오늘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일하고 연결해서 일부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일에 어떻게 도움될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책을 선택할 때도 제 일과 뭔가 추상적인 관련성이 하나라도 있는 걸 읽고 그 속에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삶과 어떤 라이프랑 워크를 구별을 잘 안 해요. 저는. 그걸 이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무라일체네요. 그러니까 일이 나고 나도 일이고 생활 자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즐거움의 연속이라는 거. 맞습니다. 굳이 일이라는 라벨을 붙일 필요도 없고 휴식이라는 라벨을 붙일 필요도 없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사람들이 바빠 보이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제 삶을 보면은 뭐 놀러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할 것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빽빽한 숲에도 오솔길은 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효율성 추구, 그 다음에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재미를 추구하면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에 대한 걸 되게 추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이제 24시간을 봤을 때 가장 아침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근데 사실 포기의 기술이에요. 포기의 기술. 예, 포기의 기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죠. 네. 일단 써보고 그 중에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을 안 하는 게 시간 관리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 밀려오는 일들, 뭔가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도 중간에 조금씩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 근데 그렇게 보면 만족감이라는 게 약간 진짜 짧은 만족감을 내가 느끼고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 급한 일을 하면 만족감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는 일이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치면 2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막 급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해두면 미래에 뭔가 나의 일을 향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무조건 3시간을 합니다. 3시간이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책 쓰고 왔어요. 그래서 네, 법학책을 쓰고 있는데 일어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 미래에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타이밍들은 내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소진했을 때 많이 하거든요. 야, 오늘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책 읽어야지. 누가 책을 읽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놀고 싶고 술 먹고 싶죠. 근데 어차피 일이라는 거는 때려 죽여도 해요. 그리고 급한 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생존의 DNA를 우습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어나면은 뭔가 급하진 않지만 가장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급한 일. 이걸 일단 3시간 해놓고 저는 출근도 요즘 12시, 1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오늘 1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이게 회사를 위한 거기도 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뭐 보고받고 어디 전화하고 미팅 잡고 이러면은 같은 시간은 사실 다르게 쓰는 거죠. 그 일은 사실 미뤄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거고 가끔 캔슬해도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제 삶은 되게 단순해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미래를 위한 일 3시간 딱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드는 거죠. 내 인생을 가지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그 판단 기준은 뭔가요? 사실 내가 이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2가지 기준이 있는데
게인하고 페인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안 했을 때 얻게 될 이득이 너무 크다. 아니, 그러니까 읽게 될 이익이 크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책을 내면은 책 자체에서 인쇄도 있지만 어디 가서 인터뷰할 기회도 있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파생적으로 있잖아요. 엄청 큰 게인이죠. 근데 반면에 내가 이거를 안 했을 때 얻게 된 페인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페인도 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페인이 둘 다 큰 거는 내가 이제 가장 좀 우선순위 놓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은 오히려 그거는 좀 오후에 하는 편이에요. 가장 좀 집중력이 높아질 때,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근데 오전에 뭔가 이렇게 몸을 좀 깨우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때는 뭔가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오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사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영어 공부도 나중에, 책도 나중에 다 나중에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영어 공부 같은 것들도 노출도를 높이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한 시간도 잘 못 내고 에너지도 잘 배분을 못 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습관을 두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우선순위 높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걸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것들이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도 일반적인 예를 들면 회사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아침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없잖아요. 없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고 또 일찍 가야 된다거나 그런 삶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대안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두 경우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요. 직장인분들 중에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오늘 뭐 10시에 끝난다, 집에 가면 진짜 샤워하고 뭐 좀 자야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어차피 1순위일만 하고 사실 수밖에 없는데 이직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타임이고, 이직을 고려해 볼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사실 그 스키조플레니아라고, 내가 뭔가 예전에는 하나에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좀 있는, 그게 뭐랄까 우리나라라든지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는 이런 데서 미덕으로 좀 숭상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을 잘 보면 이직이 굉장히 잦아요. 요즘에는 내 직감을 되게 단련해서 어딘가 위기가 찾아오고 이랬을 때, 또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맡아서 도망치는 게 더 현명한 전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직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한 회사에 오래 몸담고 내가 거기서 뭐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 시스템은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직을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내가 시간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무의식이 쓰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침대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보는 공간이죠. 근데 누워서 내가 보다 보면 15분, 20분 금방 가는데, 이 시간을 자는 시간으로 돌리고 대신에 세이브를 해서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만 일찍 일어나도 그 독서의 시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어떤 몽롱하게, 그 다음에 진짜 쓸데없이 시간을 쓸 건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타이밍을 쓸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이 뭐 8시, 9시까지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같으면은, 사실 저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아침에 사실 그건 통계의 어떤 조작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침 저녁형 인간이 50%예요, 인류에. 그다음 아침형 인간 1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치면 67%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70%에 육박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녁형 인간 33%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87%의 사람은 저녁에도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 맞추는 거지, 그것보다는. 그래서 막 새벽 4,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도 됩니다. 야,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핑계라고 느낀 게, 일단 여기 책에서도 두 번째,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는 이 책에서 보면은 시간 관리의 첫 번째가 시간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그 집중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시간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권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팅을 못하거나 그 다음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또 제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거, 참 변호사님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뇌는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분석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방금 전에도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고사장에 시험을 보러 가서도 전국의 시험 고시생이 800명인데 고사장은 5개니까 한 반에 4명이 합격할 거고, 딱 보니까 책 안 보고 뭐 어중이 떠중이 하는 사람들 치고 나면 내 합격률이 꽤 되겠네? 나 안심. 이렇게 하고 마인드셋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 같은 경우도 80세까지 살면 뭐 4,160시간이고 등등등 이렇게 수치화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수치화를 어떤 식으로 이 인생의 효율성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불안하다 뭔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는 상상 속의 존재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홉스가 쓴 책도 보면은 리바이어던이라 그래서 우리 그 성서에 나오는 두 번째 책은 또 베이모스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사람들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눈에 보인 좀 구체화를 좀 가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숫자로 내가 바꿔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 이걸 잘했어 못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되게 다양한 평가지가 존재하지만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명확해져요. 오늘 하루는 70점이었다. 뭐 73점이었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 퍼센트 노력을 더하면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효율성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노력들, 사실 이거는 어릴 때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데 게임 보면은 옆에 수치가 나오잖아요. 아, 그쵸. 에너지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있까.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연습생이었는데, 그럼 이제 전국의 등수가 대충 나와요. 네. 아, 내가 전국에 500등 하는구나. 여기서 한 20등으로 올라갔구나. 이런 게 이제 그 레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등수가 딱 나옵니다. 네. 워크래프트 3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진짜로 이거를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실체화를 안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리바이어던인 거예요. 이게. 다 무섭고 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떤 장막을 좀 걷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경쟁 상대인가라는 거를 내가 숫자로 세보고 그걸 진짜 종이 한 장 정도의 어떤 그 얇은 장막이 있는데 그걸 뚫고만 지나가면은 그 습관도 되게 단순해요. 무기도 되게 단순해요. 구체화 수치화만 좀 잘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거를 딱 한번 껍질을 까서 냉정하게 토막을 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를 알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팁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서에서 시각화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수치화시킨다. 네. 내가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등등등 여러 가지를 수치화시키면 훨씬 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OKR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 Objectives and Key Results인데 그게 핵심이 수치화예요. 메저러블 가능하게. KPI. 그래야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뭐 이거 잘했어? 못했어? 뭘 개선할까? 사실 변혁과 개선이라는 것들은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현상 파악이랑 그 다음에 주제 설정이 잘 돼야만 피드백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대부분 빼고 얘기해요. 대부분 노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방법론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유조선에 내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지면은 어디를 그거를 나사를 이걸 채워 넣을지가 중요한 거지 나사 돌릴 줄 얼마나 열심히 돌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조정 얘기도 하셨지만 전구를 내가 발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그 얘기 하셨던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좋은 현인들의 좀 지혜 같은 거 좀 빌릴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훨씬 시간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숫자랑 피드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시간 관리 저도 이제 항상 하루의 시작은 자기 전에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30분 단위로 저는 이제 스케줄을 짜는 네. 편이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80점만 넘으면 되는 일정을 짜는 거예요. 100점 짜는 거 100점짜리가 사실상 살기 어려운 스케줄을 짜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좋았던 게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채점처럼 하는 그런 방법을 네네. 쓰시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수치화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 관리 채점하는 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좀 알게 된 건데 공부할 때는 처음에 상중하로 좀 나눠서 했었어요. 어떤 걸 상중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몇 시간 했고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일은 공부고 공부에서는 오로지 하나만 갖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집중력 있게 했는가. 여기서 어떤 스킬이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을 측정을 했고 상중하로 나눠서 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처음에 상중하를 됐을 때 하가 있었던 날은 그 다음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상이었던 날은 그 다음날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어제 이만큼 했어. 어제도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세분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도 써보고 상중도 써보고 상하도 써보고 이랬는데 야,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그냥 점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점수를 매긴 거죠. 오늘 하루는 뭐 93점이야. 오늘 하루는 88점이야.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점이라면 80점. 그러면 내일은 3점치만 더하면 되겠다는 느낌과
중에서 상으로 올린 느낌 너무 달라요. 영역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세밀하게 좀 파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 쓰시나요? 아니면 노트 같은 게 있으신지? 쓰고 바로 버려요, 저는. 쓰고 바로 버리세요? 쓰고 바로 버려요. 그리고 저는 뭐 플래너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그때그때 펴가지고 쓰고 그냥 그 잘 저장을 잘 안 해두는 게, 글쎄요, 내가 오늘 그러니까 전체 플랜을 내가 월 계획도 있고 연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 어차피 마련을 해두면 그 속에서 적당한 타이트한 조직화가 나와요. 구성되는 게 나오고 오거나이즈가 되는 거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만큼 잘 살고 실행하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지, 이거를 자꾸 저장하고 이러면 꾸미게 되고 그다음에 좀 딴짓을 하게 되죠. 그것도 결국에는 시간 낭비로 이어질 시간 낭비 이어질 수 있죠. 그걸 뭐 다시 뭐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핸드폰에 할 때도 있고 탭에 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 때나 펼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계획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 메모에 관련된 책,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메모를 하고 버릴 수 있어야 진짜 그 힘이 나온다라는 뭐 그런 맥락을 본 것 같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차피 기억이 구조가 뇌가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개로 돼 있는데 내 단기 기억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론이 좀 잘못돼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기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게 천재가 아니에요. 요즘엔 두세 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 이 두세 개 속에 얼마만큼의 이 기억들을, 플랜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거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두고두고 저장하고 다시 펼쳐봐야만 알 수 있는 계획은 사실 실행을 못하는 계획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진짜 단순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버려서 우선순위 떨어지는 일들을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심플하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합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합격이라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민감한 이야기인데,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합격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와닿았냐면, 격에 맞게 되는 것이 합격이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서 철학 이야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등이라는 게 남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격에도 맞추고 저기의 격에도 맞추다 보니까 어디다 합을 해야 될지 몰라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마음이. 그래서 내 인생의 철학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독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뭐 간접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건 이제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그리셔가지고 하나는 바꿀 수 있는 것, 바뀐 변동 가능성, 하나는 나에 대한 건지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거고 나에 대한 게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나에 대한 건데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적어보시면 이제 나머지 채워지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거고 바꿀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타인을 바꾼다든지 시험의 합격률을 바꾼다든지 나의 지능을 바꾼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게 롱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인데, 수용 불가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상황을 못 받아들여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죠.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사는데, 뭐 주식에서 돈을 벌었대라든지, 뭐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성취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랑은 관련이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오직 해야 되는 거는 격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해서 우리 미움받을 용기, 그 대화에 원래 진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를 구별을 해요.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다. 차이를 느끼는 건 당연하다. 어릴 때부터 차이를 느끼죠. 우리 한 가족에 속해 있을 때도 아빠가 나보다 키가 커, 잘 먹어, 몸도 커, 막 배팅하면 아빠 훨씬 잘 쳐. 이런 거에서 컴플렉스를 느낀 게 아니라 나도 많이 먹고 아빠처럼 커야지. 아니면 나 이거를 한번 따라 해봐야지로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학교라든지 사회에 나와서는 컴플렉스로 약간 바뀐다는 거죠. 쟤 나보다 공부 잘하네? 잘 외우네? 아니면 쟤 나보다 더 성과를 잘 내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 좀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열등감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높은 옥상에 올라가면 공포심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만들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를 내가 그래서 생존을 위한 어떤 자기 개발적인 발전의 전략으로 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땔감의 어떤 연료 같은 역할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구로 생각하는 게 열등감 컴플렉스죠. 열등감 자체랑. 그래서 내가 뭔가를 딱 만졌을 때 뜨거워요. 이 뜨겁다고 느끼는 감정이랑 아 뜨거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찬물에 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과 사고를 좀 구별해야 돼요. 열등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해석하고 느끼는 내 마음, 컴플렉스를 할지 아니면 내가 치고 나가는 용기로 바꿀지. 그의 책의 주제는 용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신자 인역신지라는 말인데,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믿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일단 잘 알아야 되고, 뭐 메타인지라는 말로 요즘에 막 퉁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대화를 해보고 스스로와 그런 시간들, 에너지를 투자했는가. 근데 그러려고 하면 독서라든지 명상만큼 좋은 게 없죠. 독서는 어차피 남의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내가 이해하거나 외우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독서에 가장 유행하는 것들이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밑줄 치고 반복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도 좋다. 그렇게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용기가 없으면은 그게 외부의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사회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직업적으로라든지 한 인간으로서 좀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걸 좀 갖기가 어렵죠. 내가 나를 안 믿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사실 그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철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까 그 이제 자신의 강점, 내가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찾고 뭐 그런 것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나와의 대화를 가지지 않으면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내가 아닌 남을 보다 보니까 나와의 시간은 줄어들고 남에 대한 정보는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기애, 그 다음 나와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접근이 좀 되게 신선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책을 네. 좋아해서 인간이해라고 그 책에 나오는 대로. 네. 그래도 한 10년 지나니까 그 책이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쉽게 풀었어.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들이. 실제 근데 그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알프레드 아들러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사실 이제 프로이트 제작이긴 한데, 프로이트는 세상을 되게 고정적으로 봐요. 네. 네가 어릴 때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래 그건 맞겠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더 바꿀 수 있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결정할 건지는 내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손지 말인지 뭐 토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근데 끌려오는 게 누군지를 잘 보질 않죠. 그래서 외부로 향한 시선을 나한테 좀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주체도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나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기준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좋은 어떤 세부적인 팁도 많이 주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거나 어떤 찾아봤다라는 흔적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도 내가 인생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기능을 어떤 습득하려고 하기보다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은 더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쓸 때 있어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눈을 돌리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꼈고요. 오늘 이윤기 변호사님 와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